에픽테토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는 내부의 자유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철학을 사랑하는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였고 그는 항상 행복과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항상 외부의 일로 인해 마음의 평화를 잃곤 했습니다. 마을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일도 했고 친구들과 소소한 즐거움을 나누기도 했지만 매일같이 작은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알렉산더는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면의 자유를 찾으시오. 그것은 당신의 행복으로 향하는 길이 될 것이오. 서명도 없고 발신자도 없는 수수께끼 같은 편지에 알렉산더는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마을의 현자인 소크라티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소크라티는 물끄러미 알렉산더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면의 자유란 내 마음속에 이미 있는 것이란다. 하지만 내 자신이 그걸 못 보고 있을 뿐이지. 알렉산더는 고개를 갸웃거리고는 소크라티에게 어떻게 하면 그 자유를 찾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소크라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너에게 3가지 시험을 주마. 이 시험을 통과하면 너는 내부의 자유를 찾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네의 행복도 뒤따를 게다. 첫 번째 시험은 고요 속에서 자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티는 알렉산더에게 마을 근처의 조용한 숲으로 가서 하루 종일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알렉산더는 처음엔 주변의 소리, 차가운 바람, 나무들의 속삭임에 신경을 썼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차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구나. 두 번째 시험은 봉사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소크라티는 알렉산더에게 마을 사람들의 부탁을 아무런 대가 없이 들어주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보다 내가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구나. 마지막 시험은 포기였습니다. 소크라티는 알렉산더에게 하루 동안 자신이 평소 잡고 집착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 내 반응과 태도뿐이구나. 시험을 마친 알렉산더는 다시 소크라티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내면의 자유는 내가 이미 가진 것이지만 그것을 찾기 위해선 스스로를 이해하고 내 반응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크라티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는 이미 자유로웠다. 다만 내가 그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이지. 내면의 자유를 발견하면 어떤 외부의 난관도 너를 흔들 수 없다네. 그날 이후로 알렉산더는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마음에 새기며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행복은 어디서든 우리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외부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설적인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이름을 딴 작은 마을 에피쿠로스빌이 있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그 유명한 철학자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참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단순한 즐거움이나 일시적인 쾌락을 넘어서 마음의 평온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고자 애썼습니다. 이 마을에는 특히나 흥미로운 인물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하여 페리클레스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항상 사람들에게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을 전하며 사람들을 깨우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페리클레스 할아버지는 마을 회관에 모든 주민들을 초대해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에피쿠로스빌 주민 여러분, 할아버지가 느긋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오래전 정보 혈기 왕성했던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시절 저는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그저 눈앞의 달콤한 쾌락만을 쫓았었지요. 페리클레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는 한때 마을 최고로 유명했던 버치파이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 파이에 사용하는 버치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했지요. 할아버지는 버치파이의 철학을 쾌락과 연결지으며 당시 자신이 느꼈던 이야기들을 풀어나갔습니다. 버치파이는 참으로 황홀한 맛이었지요. 그 맛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매일같이 그 버치를 마음껏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버치가 가득한 큰 바구니를 가지고 마을을 떠나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입에 잔뜩 머금은 버치의 달콤함에 취해 정신없이 걷다 보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 낯선 숲속에 도착하게 되었지요. 할아버지는 버치의 달콤함에 취해 어느새 숲속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마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존재했습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매일같이 한가롭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으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죠. 저는 그곳에서 참된 쾌락이 무엇인지, 그리고 에피쿠로스가 말한 마음의 평온과 만족이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페리클레스 할아버지는 그곳 사람들과 함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생활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쾌락은 단순한 순간의 즐거움이 아닌 삶의 질을 향상하는 지속적인 만족을 의미함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쾌락이란 그저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속에 참된 평온함과 만족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에피크로스빌 사람들은 단순한 즐거움보다는 삶의 깊이를 추구하며 서로에게 아타락시아를 선사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 덕분에 에피크로스빌은 오랫동안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로 남게 되었답니다. 페리클레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마을 사람들 마음속 깊이 새겨졌으며, 그의 지혜는 후대에도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스피노자의 범실론에 대한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평범한 농부인 토마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토마스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들판을 가꾸고 저녁에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던 철학자는 우연히 토마스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철학자는 토마스에게 스피노자의 범실론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토마스는 자연 속에서 일하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종종 경험했기에 이 철학적인 견해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철학자의 설명을 통해 토마스는 자신이 일상에서 느끼던 자연과의 조화가 단순한 감각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자라나는 곡식과 이를 가꾸는 자신의 삶이 거대한 우주의 일부임을 인식하며 모든 존재가 하나의 실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범실론적 시각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마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관점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에 나가 자연과 인간의 연결성을 설명하는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귀를 기울였고, 토마스는 자신의 생각을 풍부한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의 나무에 달린 잎사귀와 같습니다. 각각의 잎사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하나의 나무에 연결되어 있죠. 이 나무가 바로 우리가 사는 자연이자 곧 신입니다. 우리는 그 신의 일부이며 우리의 존재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토마스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토마스의 집은 마을 사람들이 자연과의 조화와 연결성을 배우고 탐구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듯 스피노자에 관한 책들과 다양한 철학 서적들을 모아놓고 사람들과 함께 토론을 열었습니다. 수화철이 되어 토마스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풍요로운 수확을 축하하며 자연이 제공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성대한 잔치를 열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자연의 넉넉함을 느끼며 신선과의 연결을 축하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토마스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이며 자연은 우리의 고향입니다. 이를 잊지 말고 스스로의 삶 속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길을 걸어가봐요. 이후로도 토마스의 이야기는 마을이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고, 그의 범실론적 통찰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토마스의 가르침을 통해 서로에 대한 연대감을 키우고 자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햇살이 은은하게 비추는 어느 오후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는 한 노인이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무크 할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의 인생 철학이 워낙 특별했던 덕분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에게 인생 상담을 받기 위해 한 번씩 앉았다 가곤 했죠.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학교가 생기게 되어 어린 학생들이 무크 할아버지 곁에 모여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서 왔니?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손가락으로 집을 가리키거나 학교를 가리켰습니다. 흥미롭구나. 하지만 사실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는 더 깊이 생각해볼 문제란다. 너희들의 마음속은 태어날 때 마냥 하얀 도화지 같았단다. 모든 것이 비어 있었던 그 도화지는 이제 수많은 경험과 만남으로 가득 채워져 너희만의 특별한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단다.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도화지라고? 자신들의 마음이 그렇게 비어 있었을까? 그때 가장 작은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우리는 마음속에 무슨 색을 먼저 칠해야 하나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구나. 마음의 도화지에 어떤 색을 칠할지는 너희가 경험하는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달려있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는 것이다. 세상은 아주 많은 색으로 가득 차 있지. 어떤 날은 햇빛이 노랗게 너희를 비추고 어떤 날은 푸른 하늘이 펼쳐지는 것처럼 말이다.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미소, 엄마가 만들어준 저녁 식사, 친구와의 다툼까지. 모든 경험은 아이들의 마음속 작은 도화지에 채워지는 색깔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크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만나는 모든 경험은 다른 사람이 그려놓은 그림들이지. 하지만 그 그림들에 색을 더하고 모양을 만드는 것은 너희의 몫이란다. 도화지가 아무리 훌륭한 그림으로 채워져 있어도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그 위에 새로운 색을 얹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빛을 잃고 말 거야. 이야기가 끝날 무렵 하나이가 감각적으로 루크 할아버지 흰머리를 보고는 내일은 눈빛색을 추가해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루크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며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어린아이들에게 기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후로도 그들은 자신이 채워나갈 도화지를 떠올리며 고유의 색과 모양을 더해가면서 자라났습니다. 루크 할아버지가 전한 백지설의 이야기는 그들 안에서 계속 살아 숨쉬며 또 다른 경험과 색깔을 더해갔습니다. 이후 더 성장한 아이들은 그날의 이야기와 자신만의 도화지를 간직하며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화지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루크 할아버지는 그렇게 그들의 가슴 속에 색을 추가하는 여정을 응원하며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